안녕하세요. 어, 어? 제가 발표하고 이러려면 이제 가수들도 막 앨범 작업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앨범 발표하고 그럴 때 또 콘서트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비슷하게 하던 내용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만 최대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 좀 보태가지고 지금 예, 전달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제 앞서 첫 번째 발표하신 홍민기 박사님 내용하고도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데이터라든지 또 약간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내용 방향이 살짝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자산 불평등,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경제 불평등인데 저는 이제 주로 부동산 쪽이나 부동산 세제 연구를 하다 보니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주택도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자산이나 주택 부문을 불평등으로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걸 주거 문제로 보는 거, 그런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섞여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지표도 그러하고. 근데 사실 이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지 제가 최종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정책 재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 지난 5년간 너무너무 저희가 시달렸던 주제인데 특히 주택 부문에서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까지 사실 제가 언론이나 신문에서 나온 거 봐도 항상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금융 때문이냐 아니면은 공급 문제냐, 이렇게 수요론, 공급론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특수한 상품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역시도 그 투자재이고 소비재이면서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동시에 받지 않는 재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재화된 서비스이든.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는데 굳이 수요냐 공급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정책을 정부 탓이냐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거냐, 이런 구도로 이 문제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가 다 작동했다. 그러니까 어,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전개되는 어떤 그 금융화 현상이 한국적인 버전으로 상륙을 한 게 지난 5년간의 모습이기도 했지만은 또한 정책적으로는 사실 지난 5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주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형 버전으로 구조화된 것들이 또 지난 정부 때 문제점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러면은 자산 불평등이 왜 발생을 하는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산 불평등이라는 거는 저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에서의 불평등이라는 것이 누적된 것의 결과물이 자산 불평등이다라고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에서의 논리, 저금리에 따라서 그 자산 시장 자체의 논리로 이 부분이 증폭되는 효과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우리의 인구 구조 자체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사실은 자산 불평등이 해소되는, 그러니까 형성됐다가 이제 완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상속 증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전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완화가 되는데,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커지다 보니 이게 사실은 자연 증가분으로 불평등이 심화가 됐다. 이런 이야기 세 가지 갈래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두 번째 요소로서 말씀을 드렸던 저금리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게 별도의 시장 논리가 아니고 소득 불균형의 결과물로서 금리가 인하가 돼서 그게 다시 자산에서의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론들을 받아들인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산 불평등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논리만으로 해소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소득 불균형이라는 이 문제로부터 배태된 것이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의 해소를 통해서라야지만 전체적인 소득과 자산 시장의 불균형 현상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관점이라면 사실 과연 자산 자체만으로 뭔가 어떤 정책적인 접근법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홍민기 박사님 소개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OECD 국가의 소득 대비 자산 배율이 지난 20년 동안에 보면은 OECD 평균도 높아졌고 한국도 그 사이에 높아졌는데 OECD 평균보다 이제 한국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난 20년간 그 속도 자체는 한국이 높았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제가 새로운 전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새롭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저금리, 저성장, 금융화 요 세 가지가 이제 세트로 가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이 원인 자체, 금융화 현상의 원인이라는 것이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의 결과물이다라는 또 문이 나왔던데, 결국 그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하는데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분이 실물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자산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은 정체되고, 대신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모든 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 시장, 특히 이제 주택 부문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결을 하는 중간 매개체로서 이제 모기지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금리가 인하되면서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GDP 대비 모기지 비율이 이제 2배 이상,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말에 이르는 동안 2배 이상이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이 이게 그 증폭되는 어떤 기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것들은 지금 요 표 자체, 그래프 자체들은 그런 주장들을 지지를 하는 거죠. 주택가격 폭등이라는 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게 사실 그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현상이 뭐냐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로 인한 가격 폭등이 있기 이전에 이 국가들에서는 사실 우리보다 먼저 매를 맞은 국가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도시별로 볼 때는 이게 훨씬 더 이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봤을 때는 이제 평균해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국가하고 주요 대도시권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훨씬 더 강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 지표들하고 이제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그래프들을 제가 막 보여드릴까 그런 게 아마 화를 내실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가격 폭등의 정도가 낮았다라고 하면 내가 체감하는 것은 너무
높으니까 과연 이게 진짜일까? 뭐 지표 지수상의 지수 작성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식으로 이제 해서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거나 지표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서의 이 정도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빠르게 전개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DSR을 도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LTV 같은 거를 강화해야 된다든지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국가들에서 이런 제도들이 이미 다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런 현상들의 기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GDP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GDP 성장률이 그것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한국은 지난 20년간 그런 나라에 속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주택 가격 내지는 자산 가격 상승률보다는 더 높았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지만은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는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보다는 더 높았기 때문에 이걸 평균을 해보면 GDP 성장률이 더 높은 국가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어떤 그 문제를 겪어왔다라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홍 박사님 지표하고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 자료 같은 것들을 좀 결합을 해서 자료를 구성을 했는데, 왜냐하면 크레딧 스위스 자료 같은 경우는 금융 자료들을,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의 소득 자료들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OECD의 그냥 일반 자료들보다 사실은 불평등도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은 자산 진입 개수로 보든지 아니면 상위 10% 자산 보유 비중으로 보든지 이제 GDP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U자형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까지 높아지면은 자산 진입 개수가 낮아지다가, 그다음에 성인당 이제 GDP가 한 4만 불 정도가 되면서부터는 요거를 임계치로 해가지고 자산 진입 개수가 이제부터는 높아지는 국면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가 이제 우리한테 주는 함의점은 결국 현재 우리의 위치라는 게 자산 진입 개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국면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득 불평등에 의해서이건 아니면 자산 시장의 금융화 때문이든 아니면은 초고령화 때문이든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자산 불평등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홍 박사님께서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해왔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소득 진입 개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처분 소득 진입 개수입니다. 가처분 소득 진입 개수는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산 진입 개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0년 동안 악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달리 말을 하자면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분배 정책의 정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높은 시장 소득
불평등도를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처분 가능 소득의 진입 액수를 낮추는 것이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그 부분들이 소구 복지 국가에서 이것들을 실현을 해 왔습니다만, 자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 법칙처럼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수단은 사실 거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 그 불평등도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추이와 특성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이게 과연 그러면은 왜 힘든가라는 어떤 후생적인 측면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인데, 이게 우리의 후생을 떨어뜨리는 기제는 우리가 체감하기에 주거비가 높아진다고 체감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자산의 불평등도라는 거하고 주거비라는 것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그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자산 부분은 차치하고 실제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경제학적인 모델인데, 이 모델에 따르면 이 모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이 올라간 자산 가격이 개발 과정을 통해서 공급량을 늘리기 때문에 늘어난 공급량은 임대료를 낮추는 그러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높아진 생산 비용은, 만약에 생산 비용이 어떤 식으로 높아졌다고 하면은, 생산 비용이 높아졌을 때 이 부분이 기존에 비해서 임대료를,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주거비를 높이는데 이제 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그 결과를 예측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뭐 단기 장기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공급하는 과정은 시장에서의 신호들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정부 정책과 규제가 개입되는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신호들이라는 것이 사실 그대로 공간 시장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급의 증가라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모델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가격이 올랐을 때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예측을 해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PIR과 RIR입니다. PIR은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 자산을 축적하는데, 주택 자산을 구입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라면, RIR은 내 소득으로 임대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후생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내 소득으로 집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낮아진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전세 자금만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 사이에 금리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6%에서 3%가 됐다라고 치면 전세 가격은 5억에서 10억으로 되면 사실은 내가 지불하는 주거비는 동일하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근데 사실상 그 부분이 시장에서 탄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5억에서 10억까지는 오르지 않고 5억에서 대강 7억이나 8억 정도로 올랐다. 대신 이거를 조달하는 비용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내가 지불하는 주거비 자체는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에는 맹점이 있는데 이거는 다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사실 대도시 지역에서의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하고 도시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임대료만 따로 뽑아가지고 봐야지만 사실 이게 정당하게 평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평균을 내서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몇 가지 아파트 단지들을 보더라도 그런 경향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괴리, 내가 집을 사는 것은 어려워졌는데 사실상 실질 주거비 자체는 낮아졌을 때 우리는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자산시장의 금융화라는 것하고 주택 문제라는 것이 어떻게 결합돼서 나타났는가를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선진국 인구 1,000명당 주택 건설 건수인데, 이 부분이 1970년대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은 예전에 한 그 10건 정도에서 4건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모형에서 말씀드린 가격이라는 것이 주택의 금융화에 따라서 일단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그나마 주거 분야에서의 문제는 조금 완화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문제라든지 각종 규제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거비 상승으로 연결되는 어떤 메커니즘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개되는 양상은 이제 그 영미권인지 아니면은 조합주의 모델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게 선진국 전체에 대해서 뽑은 값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에서도 한국에서 보였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양상들이 전개가 되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금융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주택 공급에서의 규제 문제, 그린하지 않는 그린벨트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특수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모든 것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1주택 전략을 통해서 주거 안정성과 불평등을 동시에 잡겠다라는 정책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민간 부분에서는 전세제도와 분양제도를 통해서 이 전략을 추구를 해왔고, 공공 부분에서는 분양 전환 공공 임대를 통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 이 정책 자체가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를 하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주택의 금융화 현상은 부추기는 식으로 전개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양도소득세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것을 이제 한국형 주택의 금융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처럼 주택 모기지가 발달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세자금에 대한 공적 보증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막대한
그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미국에서의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것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실질적인 주택 매매에 대한 담보대출이 아니고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걸 보여드리는 표인데, 여기서 이걸 보시면은 금리가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이자 부담입니다. 금리가 떨어졌고 여기에서 이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는데, 가계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저금리 상태인데 부담해야 되는 이자의 수준이라는 것은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계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소득 대비해서 내가 이자를 부담하는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저금리를 통해서 실현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떤 가계의 투기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사실 양적인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리스크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자금 대출의 명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줬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정책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서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를 말씀을 드려보면, 공적으로 보증된 전세 대출 확대 역작용이라는 것은 주택 소유자의 투자 위험을 공적 영역이 더 안게 함으로써 주택 가격에 대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을 하게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두 번째로, 임대차 시장에서의 임차인의 자금 동원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전세자금 그 가격의 추가적인 상승을 부추긴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낮아진 위험과 높아진 유동성으로 인해서 다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주택의 금융화 현상이라는 것이 2010년대까지 초반까지는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 한국형, 그러니까 전세자금의 공적인 보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국형의 주택의 금융화 현상이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저는 이제 지난 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은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문제, 앞서 제가 원인으로 말씀드린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그 소득 불평등과 초고령화 그리고 저금리 현상, 이 세 가지 요인들의 결합물로서 자산 부분에서의 불평등이 심화가 된 것이라면, 사실 이 원인을 가지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정책적인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피케티가 제안한 자산과세 같은 것이 사실은 가장 이론적으로는 명쾌한 해법입니다만은 실용적인 해법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제가 드리는 정책 제안은 넓게 보면은 자산 부분에서의 문제는 자산 부분에서 해소를 하자. 주거 안정성을 위한 주택 정책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 자산 시장의 위험을 흡수를 해주자. 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홍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작년 자료여서 그 해제 개편된 것을 이제 반영을 못했는데, 현재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9억 원이었거든요. 9억 원까지는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는 뜻이고, 올해부터는 이게 1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이 벌었을 때 근로소득하고 양도소득으로 번 것의 실효세율이 이만큼 달라진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낮아졌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비과세 한도가 12억으로 늘어났으니까요. 사실은 세율 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아니고 1주택자가 주택을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자산을 불려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내는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택을 좀 바꿔주려면은 결국 PKT와 같은 정책을, 조세 정책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양도소득세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를 해보자.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가 퇴직소득 같은 경우 연분연승제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 비슷한 아이디어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이번에 10억을 벌었으면은 그 10억을 과거의 종합소득하고 합산해서 다른 소득 원천 대비 과세의 형평성, 조세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재설계를 하자. 그래서 1주택자이든 다주택자이든 집을 통해서 얻는 소득의 세후 수익률을 낮춰보자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정책 제안이고, 두 번째로 이와 결부를 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현된 소득을 중심으로 충분한 과세와 조세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사실상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거든요.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화해서 조금 더 평균 세부담은 높이지만 이걸 핀셋 과세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은, 지향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재산세 중심으로 보유세를 개편을 하자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고, 이게 이제 자산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라면, 주거 안정화를 위한 키워드는 저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을 공급해오는 게 가능했던 방식이 뭐냐면, 인구 증가, 가격 상승, 용적률 상승, 이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주택을 투자하는 것에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감소하고 더 이상 이제 가격 상승에 기대해서 재건축, 재개발하는 모형도 어려워지고, 또한 용적률도 거의 이제 300%를 거의 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다 맞췄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하기 어렵다라면, 이제 새로운 주택 개발 모형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공급을 다양화하는 것이 주거 안정화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임대차 시장에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의 수반에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증가, 가격 상승, 용적률 상승, 이 요건이 없으면은 주택 공급업자가 신규로 주택을 공급할 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공부문, 이 새로운 개발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젠가 이제 또 주택 정책이 발표되면서 대부분의 것들이 또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왔는데, 사실은 민간이 공급을 하든 공공이 공급을 하든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계약 조건 자체가 공공성을 만족하게끔 하는 그러한
개발 계획들을 승인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이제 다른 한 축에서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좀 정확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주 뭐 이렇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